자, 이번 시간에는 68페이지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애초에 왜 나왔냐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얘들의 부동산을 구입만 해줄 수 있다면 연쇄부도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래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걸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이제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위탁관리 리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물어봅니다. 자, 1번 볼게요. 19번에 틀린 것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춘 후에는 자본금의 100%까지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저 자본금은 얘는요, 자, 이 70억, 얘는 50억 이상을 갖춘다면 그때부터는 자,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얘네들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최대 5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요거는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죠. 4번 볼게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은 설립자금이 3억 이상입니다. 얘들은 5억 이상인데 얘는요, 설립 시의 자본금은 3억 이상.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자금 동원 방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개발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있죠? 맞는 겁니다. 자,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걸 말한다. 맞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신디케이트라든가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입니다. 자, 3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라든가 물적 담보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순전히 미래 현금 흐름, 수익성만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요, PF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이 도산하더라도 사업주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비소구금융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맞는 겁니다. 조인트 벤처와 신디케이트 방식은 부채금융 방식이 아니라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 만들어놔야 됩니다. 네, 추가로 증자를 통해서 70억 이상 만들어야 돼요. 얘들은요, 50억 이상.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면서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50억 이상이 됩니다. 50억. 자, 4번 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거는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걸 얘기합니다.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직접 하는 겁니다. 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상법의 특별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부동산 개발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는, 자, 이 그 개발업자 혹은 뭐 신탁회사한테 자,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가 있고, 요거는 신탁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탁회사 혹은 개발업자가 있다. 자, 신탁회사가 있다면,
자, 이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신탁 방식은 순전히 신탁회사라든가 아니면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득하는 겁니다. 뭐만 취득한다고요? 수수료만 취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개발 지분을 나눠 갖는다는 건 다 틀린 겁니다.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개발 방식은 소유권을 자, 형식적으로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건데 사업 기간 동안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개발업자와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틀렸다고 했죠? 순전히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신차지 개발 방식에서 차지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기술 보완 등을 위하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래 이때 자, 이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는 될 수 있어도 별도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특정 개발, 대규모 개발 사업, 인천 대공항 개발 사업, 대공항 고속도로 개발 사업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요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 이거 틀렸습니다.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방식에서는 자체 개발, 아니면 지주 공동사업, 신탁개발,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다. 이거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라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민간개발 방식. 자, 2번 보겠습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체 개발은 자, 그냥 소유주가 자력으로 그냥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을 내가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만 자기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면 건설업자한테 도급 발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모든 권리 의무라든가 이익과 손실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있는 겁니다. 이걸요 자체 개발 방식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건설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BTL 방식은 자, 민간이 개발하고 소유권을 바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이런 형태인데 주로 초등학교 이런 게 적합합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투하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BTL 방식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는 투자 비용을 회수가 어려운 사업이 있죠. 이런 게 적합합니다. 2번 맞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그 소유권을 넘긴다고 했죠. 그러면 신탁사가 알아서 다 자금도 조달하고 건물도 올리고 나중에 그 이익이 생기면 다 누구한테 넘긴다고요? 수수료 빼고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자한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자금의 부족 자금을 다 조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에 볼게요.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어떻게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건물을 올리죠. 그러면 각자 투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건물을 나눠 갖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요 등가 교환 방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소유자와 부동산 신탁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완성된 건물을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BTO 방식은 자,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운용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운용하면서 회수해 가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요. 보통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해 가라. 운영해가면서 회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BTO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축한 뒤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넘긴 다음에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부여받아 최종 수요자로부터 그러니까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위험을요. 시장 오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전 재개발은 현대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겠다. 이거는요. 보전 재개발이 아니라 수복 재개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후화 요인만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BOT 방식은
자,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일단 한 30년 동안 운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 회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BOT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그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에 운영까지 한 다음에 사업이 종료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 정도를 조사하는 걸요, 시장성 분석이다. 잠시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의 위험은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도날 수 있는데 나중에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작아지는 거고 그 대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부동산 개발의 단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구전부실 근검마다 구전 부실 뭐라고요? 금검마. 자, 구전 부실 금검마. 자, 먼저 구상 단계. 전실행 가능성 단계. 자, 계략적인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단계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여기서는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해요? 자, 채택 가능성 여부만 분석하는 거고 여기서 숫자를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은 일본식 타당성 분석이고, 자,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걸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이렇게 분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타당성 분석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투자 분석 이렇게 분하는데, 그래서 요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시성 타자다 이런 식으로 지시성 타자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차이점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시장 분석은요, 동종 유형의 부동산들의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 공급 상황 이런 걸 주로 분석하는 걸요, 시장 분석이다. 그리고 시장성 분석은요, 요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있죠?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4번.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연구해야 될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역 경제 분석은 이 지역의 어떤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뭐 교통망이라든가 각종 소득이라든가 인구 같은 거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읽어볼게요. 지역 경제 분석이란 지역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한다. 맞습니다. 자, 시장 분석이란 특정 시장 지역 내에 특정 유형별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 혹은 임대 능력을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을 분석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은 주로 이제 현금 수지를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란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간 돈보다는 들어올 돈이 커야 되겠죠. 일단은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여기서 그 순현가법이라든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 등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이란 대체 투자안 중에 최종적인 투자안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투자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다. 이게 틀렸네요. 시장성 분석은 투자 분석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얘를 먼저 해야 되죠. 시장 분석에는 지역 경제 분석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 분석은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투자 분석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워포드라는 사람은 개발에 따른 위험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먼저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자, 각종 법률적 측면, 그러니까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걸요 법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요
이 건축비와 관련된 그런 건설 기간 동안에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뭐라고요? 비용 위험이다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다 시장 위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요가 급감했다든가 가격이 폭락했다든가 나중에 분양가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올라가는 바람에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틀린 것은 5번에 1번.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개발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위험도 그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을수록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한 개발 사업의 매도자가 사업 초기에 매수자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게 되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겠네요. 맞는 겁니다. 자,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법률적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확보 후에 건축 이전에 건폐율, 용적률 등이 축소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 위험이다. 용적률, 건폐율은 공법상의 각종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요 임차자를 개발사업 초기부터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이죠. 이런 게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즘에 4층짜리 건물에는 뭐 CU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맥도날드 이런 게 하나 입점하게 되면 다른 그 위층은 다 정도 입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요 임차인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실제 돈이 될 건가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게 옳은 설명을 묶인 것은 기억본 보겠습니다.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다.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여기서 동일하다 하더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거니까 요구 승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디귿번 볼게요. 흡수율 분석은 그러니까 이 시장성 분석의 그 하나의 기법 중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 과거 1년 동안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매매 혹은 임대 능력을 따져볼 수 있는데 이때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가 아니라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겁니다.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과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1번 보시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 같은 공법적인 측면, 자, 그 다음에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틀렸고, 자,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인 타당성 분석, 이걸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 하는데 요거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자,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고 C도시가 있는데 A도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전국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맨 아랫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랫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의 인구는 2,000명인데 자, 근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0명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전국의 섬유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입니다. 다 똑같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지역마다 섬유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지역마다 섬유산업의 인구 비율. 자, 먼저 A 지역은요, A 도시는요, 자, 400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400명 중에 250명이 종사하네요.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도시는요, 500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한다고요? 250명이 종사하네요. C 도시는요, 자, 1100명 중에 얼마요? 500명이 종사하는 500명.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자, 계산하면 얘는 1.25가 나오고 얘는요 1이 나옵니다. 얘는요 0.91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거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자, 시간 짓고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모는 똑같으니까 이 분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요것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가장 큰 순서에 따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에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 해서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해 나가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가 이제 크게는 한 3명 정도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맨 먼저 동심원 이론이다. 자 동심원 이론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간다. 이거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이다. 그래서 교통망을 따라서 자 이거 선형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건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핵심 이론이다. 요거는요 자 여러 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논문을 작성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분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들은 교통망이 좋은 곳에 저소득층들은요 교통이 아주 안 좋은 곳에 입지하니까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분리 설명하고 있으며 고급 주거지는 교통망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다.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동심원 이론은 도시 토지 이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주로 소도시 모형의 이론으로서 튀네네 고립국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맞는 겁니다. 이거는 튀네는 1826년도에 나오는 이론이고 이 사람도 그와 비슷하게 1925년도에 도시의 성장 구조를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호이트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중천 근중통이다. 요거는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천 근중통 이렇게. 자 그래서 중산층 중심 상업지구, 천의지구, 근로자 주거지역, 중산층 주거지역, 통근자 지역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3번 볼게요.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유상도시에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거는 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유상도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데 현대의 계획도시 그래서 중심 상업지구부터 출발해서 간선도를 먼저 설계하겠죠. 그러면 모든 업무시설이라든가 주택들은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리본 모양으로 입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액이 요거는 다핵심 이론인데 다액이 성립하는 이유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특정 시설의 필요 예를 들어 항만지구 같은 경우는 특정 시설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지불 능력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불 능력이 없는 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핵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종 업종끼리는 집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몰려 있으려고 하고 이종 업종끼리는요 이해 상반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러면서 다양한 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의 핵은 현대적인 대도시라든가 신도시의 기능적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단핵의 중심 업무지역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기능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 단핵의 핵은 모든 그 상업시설 같은 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업무시설이 뭉쳐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단핵 핵이고 얘는요. 야, 여기는 문화의 도시고 여기는요 상업도시고 여기는요 그 공업도시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 업무가 같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 유사한 성격이 아니라 상이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9번 볼게요. 도시 공간구조 이론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많아진다. 2번 볼게요.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의 인근에 입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자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이 발생 요인으로는 유사활동 간에는 집적지향성이 아니라 유사활동끼리는 몰려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집적지향성 해줘야 되겠네요. 집적지향성. 그 다음에 이질활동 간에는 공장하고 주택은 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이질활동 간에는 입지적인 비양립성 같이 붙어 있으려고 않으려고 한답니다. 자,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이거 틀렸네요. 고소득층일수록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하죠. 호이트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다.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백화점, 귀금속점은요, 이건 집재성 점포가 아니라 주로 도시 한복판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이걸요, 집심성 점포다 해줍니다. 집심성 점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한 장 넘기면 부동산 결정 분야다,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 이용론을 보시면 먼저 자,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대가 어떤 농지는 지대가 비싸고 어떤 농지는 지대가 싸냐, 이거와 관련돼서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차액지대설이다. 그 다음 이거는요, 절대지대설. 요거는요, 자, 입지교차지대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눌 수 있는데, 사람 이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수학 체감의 법칙하에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차이가 난다. 이거는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 땅주인은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무지개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주가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튀네니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마르크스의 주장은 비옥도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독점적인 사유권 때문에,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거의 독점하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토지의 희소성 때문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문제가 많은데 그게 지주로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 혹은 위치지대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 지대를 자, 형성한다. 맞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리카도는 대상 토지와 한계지와의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를 반사시키는 원인이라고 했으며, 자, 지대가 상승하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익이 커지니까 지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이 지대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대를 보는 관점 자체가 고전학파하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의 논리는 좀 달리합니다. 자, 얘네들은 농지의 지대는 얘네들은 자, 그 다른 노동과 자본에다가 배분해주고 남는 거라는 얘기죠. 잉여다 이렇게 줬고, 이 사람은요, 자, 수익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와 더불어서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배분해줘야 되는 생산 요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신고전학파의 견해에 의하면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하는 소득으로 간주했다. 맞는 겁니다. 어쨌거나 비용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5번에 그런데 고전학파의 견해에 의하면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구분하면서 지대는 자, 다른 데다 먼저 배분해주고 남는 거죠. 남은 토지에 배분해줘야 되는 하나 잉여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를 노동자본을 계속 투입하면 어느 정도 늘어나죠. 근데 더 이상은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은 노동자본 투입액에 대비해서 더 이상 줄어든다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걸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그러면 또 다른 농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농지마다 비옥도가 차이 난답니다. 2번 볼게요.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 이걸 한계지라는 겁니다. 한계지라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부르는 게 힘들어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튀넨의 입지이론에 의하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비옥도가 이런 땅이 다 이건 도시고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농지들이 있는데, 자,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수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맞는 겁니다. 입찰지대. 자, 요거는 이제 농업 입지론 중에 입찰지대에 따라서
가장 이런 데 누가 입지하고 이런 누가 입지하냐 했더니 자, 이 지불할 능력, 지불할 그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있죠? 입찰 지대에 따라서 자, 이 농업 입지가 결정된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차액 지대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익이 0인 땅에서는 한계지 이하의 땅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집약적 이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것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양이 많을 겁니다. 이걸요 집약적 토지 이용이다 해주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양이 많지는 않겠죠. 이걸 조방적 토지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집약 한계란 자, 여기다 한 20층 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지으려고 하는데 자, 10층 정도 지었을 때가 자,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 10층 정도 지어서 분양해야 비로소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딱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손익분기점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을 한계 수입이다.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요 한계 비용이다. 그러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한은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5층 정도 지었을 때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고 쳐볼게요. 한계 수입과 한계 수입 비용이 같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한 층 더 올리니까 자, 건축비는 한 1억 되는데 분양은 안 돼 갖고 6천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윤 극대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하더라도 최소한 이거 이상 최대 여기까지만 이용해야 됩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손익분기점 혹은 조방 한계라는 거고 얘는요 이 극대화점 아니면요 집약 한계 줍니다. 읽어볼게요. 2번. 자, 집약 한계란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데까지 추가 투입되는 경우에 집약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가져오는 토지용의 집약도이므로 집약 한계는 토지용의 집약도의 상한선이다. 이거 이상 올리면 안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방 한계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에서의 토지용의 집약도로서 이는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 최소한 이거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지 주체는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를 범위로 하여 토지 이용 활동을 해야 되죠. 이거 이상 올라가도 안 되고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여태까지는 노동자본 투입액에 비하여 자, 수익이 점점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수익이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이 체증한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들어오는 걸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도 여기까지 추가 투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입지 주체는 자, 5번 볼게요.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하여 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자본의 크기에 대한 수익의 비율은 감소할 수 있죠. 이건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요 얘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따라서 도시 토지용에 있어서도 건물의 고층화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건물 지어야 되겠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부동산 이용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을 기술하였다.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한계지는 자, 이 도시가 점점 커나감에 따라서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갈 겁니다. 농지 아니면 임야를 막 잠식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이런 땅을 한계지 해줄게요. 한계지는 주로 농경지 등이 용도 전환으로 인하여 택지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농경지 등의 집가순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틀렸습니다. 자, 도시로부터 출발해서 지대는 점점 낮아질 겁니다. 집가는. 그렇지만 여기는 한 평당 한 200만 원인데 여기는 갑자기 뭐라고요? 20만 원밖에 안 되죠. 전혀 무관하다입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없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직주 분리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낮에는 빠글빠글한데 밤에는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공동화 현상이다. 도넛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주 분리의 결과로서 도심의
도심의 주야 간 인구차가 심해.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되고 교외 인구가 증가된 현상. 맞는 겁니다. 이거 다른 데 맞는데 직주 분리의 결과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토지용 계획에 소홀히 한 데서 발생하며 주로 외곽보다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도심보다는 아직 개발이 예상되는 외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난개발 현상 해주면 돼요. 이건 주로요,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주 접근은 교통의 발달, 도심의 환경 개선, 도심의 재개발 완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건물이 고층화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뭐가 틀렸냐면 교통의 발달, 교통이 발달하면 자꾸 나가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 발달은 직주 분리의 원인입니다. 직주 분리. 그게 틀렸고, 자,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 하더라도 그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낳는데 이거를 입지잉여다.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를요, 입지잉여라는 겁니다. 입지잉여는 입지 주체마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입지가 아주 좋다 하더라도 모든 입지 주체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식점 같은 건 아주 잘 되겠지만 뭐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거는 안 되겠죠. 그런 거는 거기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입지론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튀넨의 어떤 고립구 모형을 응용해 갖고 도시 내에서 도시 내에서 이걸 응용한 겁니다. 도시 내에서. 그래서 자, 요거를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 이 기본 이론 했던 거를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입찰 지대 곡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업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상업용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입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자, 입찰 지대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도시토지로 응용한 겁니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 이것도 튀넨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렸는데 이건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농지들이 있는데 A 농지, B 농지, C 농지 이런 게 있다. 줘볼게요. 자,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재화의 평균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튀넨의 이론을 그대로 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 같은 건 다 똑같다 가정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지대는 결과적으로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된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액이 아니라 최대 지불 용의액 해줘야 돼요. 자, 최대한 그 정도는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시 인근의 토지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입찰대 곡선인데, 이렇게 요거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외곽이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하는 거를 주거용 부동산의 주거 한계점이라 합니다.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뭐라고요? 주거 한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지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상업 입지이론으로, 자, 허프의 중심지이론 볼게요. 자,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으로 크리스털라의 중심지 이론. 자,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 예를 들어 백화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분되며 저차일수록 고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크며 다양한 중심기를 가진다. 뭐가 틀렸냐면 저차일수록 고차보다가 아니라 바꿔놓으세요.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중심기를 갖는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3번에 상업입지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자,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인구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한다.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자, 4번 볼게요. 공업 입지인으로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송비, 임금, 집정력 등인데 그래도 이 중에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이 사람은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5번 볼게요. 농업 입지인으로 티넨의 고립구목 이론. 토지용의 양태는 경작 농작물의 인건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서 중심시장으로부터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인건비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입지 선정 활동에는 입지 주체에 자, 부합되는 용지를 선정하는 즉 입지론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를 들어 내가 빵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게 좋을래나 이런 걸요. 입지론 해줍니다. 그리고 용도를 결정하는 적지론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일단에 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걸요. 적지론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시간, 경쟁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이제 확률 이런 게 나온다면 그리고 도시 내의 점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레일리가 아니라 허프의 모형입니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그 다음에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란 공업지의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 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서 유사 상점을 통한 수익의 추계를 하는 방법을 유추법이라 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어떤 이 헛플러스를 여기다 입점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과 이 롯데마트가 있는 지역하고 모든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인구라든가 교통망이라는 그러면 얘가 1년에 한 달에 매출액이 한 30억이라면 얘도 그 정도 달성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걸요. 유추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추법.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볼 거냐면 4번 볼게요. 상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마찰 계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어떤 지역인 A라는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 점포도 있다고 쳐볼게요. 자, 기존 점포도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신규 점포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 허프의 모형은 레일리의 그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자, 얘들한테 끌어당길 힘이 있겠죠. 이걸 유인력이라 하는데 유인력은 자, 기존 매장의 유인력은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자, 거리 마찰계수 승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다가 반영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구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반영하겠다. 그래서 거리 마찰계수 2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리 마찰 5다 그러면 5제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 기존 매장의 유인력이 된다. 그러면 신규 매장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마찰 계수가 클수록 유인력은 작아진다. 맞네요. 왜냐하면 마찰이 크면은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럼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넬슨의 양립성이란 어느 한 점포의 고객 증대는 다른 점포의 고객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넬슨의 자, 양립성이라는 게 겁니다. 옷가게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여성 옷가게가 있다면 자, 여성 신발을 팔려면 이 근처에서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액세서리 같은 거 팔려면요 이런 데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들이 옷 사러 왔다가 신발도 있네 살 수 있는 거죠. 귀걸이도 있네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가 매출액이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요 양립성이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애플바움의 CS 기법은
어떤 홈플러스가 있다면 얘들 지도체를 딱 펼쳐놓은 다음에 왔다 간 사람들한테 이게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1차 상권, 2차 상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 이거는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겁니다. 공간 균배의 원리에서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교통비가 증가하면 소비량이 팍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어디 있어야 돼요? 소비자 있는 구석구석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분산 입지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에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뭐가 커야 된다고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5번 볼게요.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가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몰려있는 게 유리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선매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급 양복점이라든가 고급 외제 승용차 이런 것들, 이걸요,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에 보시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여기서 국부적 중심지라는 것은 관련 산업이 입지한 그 근처에 있죠. 그런 데 입지해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군정 같은 경우는 농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 이런 것들은 분산 입지해야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집심성 점포는 백화점같이 도심의 한복판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상권의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로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이거는 크리스탈라의 이론이 아니라 자,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를 얘기합니다.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서 유사한 유사한 상품끼리는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가구는 가구점들끼리 몰려 있으려고 한다. 이런 걸 다 여기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포직에 따라서 두 도시끼리의 간의 거리가 주어져 있다면 분기점까지 거리 있죠. 이걸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중력 모형은 자, 이거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있죠.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냐 이런 측면을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3번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CS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맞는 겁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이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구하라. 단 공간 거리 마찰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자, 기존 매장은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면 4,000제곱미터랍니다. 4,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자, 신규 매장은요 9,000제곱미터랍니다. 9,000.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여기는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5만 명이 살고 있는 A라는 지구인데, 그 다음 여기까지 거리는 몇 킬로예요? 2km랍니다. 여기는요 3km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먼저 기존 매장이 얘네들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4,000에는 비례하겠네요. 그 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여기는 거리 마찰에서 2다 그러면 여기다 2제곱 해야 됩니다. 거리 마찰에서 5다 그러면 여기다 5제곱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이번에는 유인력. 자, 신규 매장이 얘들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먼저 자,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겠네요. 9,000. 그 다음에 거리에는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찰기준 2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건 1,000이 나오겠네요. 요것도 1,000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자,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이 한 1,000 정도 된다면 신규 매장도요 1,000 정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찾은 비례죠. 그러니까 결국은 50%가 되겠네요. 50%.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한 2만 5천 명 정도 갈 거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막 계산하면 다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자 4천 나누기 2에 제곱하면 1000이죠. 그 다음에 9천 나누기 3에 제곱하면 1000이죠. 그러면 얘랑 더한 다음에 얘가 차지한 비율이니까 50%네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베버는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든 지점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생산자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 있죠. 이거를 기업의 최적의 입지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지 요인에는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을 제시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기업은 자,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해서 각 요인이 최소가 된 지점이 있죠. 요것에 입지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네요. 수송비라든가 인건비는 최소가 돼야 되죠. 근데 집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틀렸고, 자, 등 비용선은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자, 요 지점이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지점인데 이게 벗어나면 수송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수송비가 가장 적게 되는 지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 비용선을 그리면서 자, 이론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여기가 최소 수송비 지점입니다. 기업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공업용 부동산의 부지의 선정과 관련돼서 다음 기술 중 부적절한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자, 요거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원료는 100톤인데 자, 완성된 제품은 10톤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공장을 거쳐 중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는 원료는 10톤인데 완성된 제품은 물도 막 들어가고 맥주병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품은 100톤 된다. 그러면 이 맥주 공장 같은 경우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늘어났죠.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쭉 한번 자, 읽어보시고 다만 틀린 것만 해결할게요. 자, 그 리을본 보시면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천연자원이죠. 이런 걸 많이 주로 가지고 생산하는 공장은 자,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틀렸고 2응번 보겠습니다. 제품 공정이 여러 단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공정 간의 연계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은 분산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집적 지향형 입지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거 여 공장이 팔고 이렇게 하면 같이 몰려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걸요 집적 지향형 입지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자, 이거 뭘 중심으로 해서요? 기본 이론 한 걸 가지고 한번 들으면서 하시면 거의 다 풀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